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을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췄지만 배제된 지자체의 반발과 세금 낭비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일가족이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고 구기동 빌라 매각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도로 탄핵 당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클럽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 과정을 비롯해 연행 후 이곳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사죄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끝내 보지 못하고 별세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날개를 달고 편한 세상에 가시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배우 남은희 씨,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24조 원이 들어가는 전국 23개 대형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예산 22조 원에 버금가는 엄청난 금액이죠. 대부분은 건설 토목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사업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현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워 사실상 이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규모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4조 1천억 원 규모 23개 지역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경제적 실익을 따지는 절차를 건너뛰고 지역 수건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10년간 약 18조 원을 국비로 투입합니다.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예타 면제 대상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도로 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등 4가지 부문입니다. 전통적인 건설 SOC 사업이 20조 원 이상으로 85%를 차지합니다. 철도 사업으론 수도권과 경상남북도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평택 오송 고속철도 추가 건설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울산 외곽 순환도로와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대전시 순환트램도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번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의 포천 연장은 낙후된 접경 지역이란 이유로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년 전 선심성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예비 타당성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각 지자체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과거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벽에 막혀있던 수건 사업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특히 수도권과 경상북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각 지자체의 반응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이 확정되자 경남, 전남 등 지자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이었지만 과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던 사업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신안에서 부산까지 가더라도 1년에 그런 도로를 타고 갈 때는 정말 빠른 시간에 가고 하니까 접근성이 좋아졌고 해서 수도권과 남해안이 2시간대로 연결되어 도민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한 접근성 향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불발된 경기 지역은 역차별론을 제기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GTX B 노선이 탈락한 인천, 송도 주민들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그 항의 현수막을 게시할 거고요. 또 대대적인 반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혈세 낭비 우려가 있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인사들은 과거 정부의 토목 건설 SOC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 혹시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가장 중요한 명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벌써 내년 총선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SOC 투자가 이제 즉시 고용도 늘리고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입증된 카드이기 때문이죠. 과거 정부에서도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이 대형 SOC 건설을 통해서 부양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타 면제 사업들이 이 올 하반기쯤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초 총선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작년까지 이 30조 원 정도의 사업이 예타 면제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의 규모까지 이 단순히 계산만 해도 약 5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한 예타 면제 규모에 근접하는 수준이고 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약 30조 원 정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고요. 지난해까지 예타 면제 사업들은 출범 당시부터 일자리와 복지 확대를 강조했던 이 문재인 정부인 만큼 주로 사회 안전망 확충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동 수당의 경우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3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 사업이었지만 예타 조사는 건너뛰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사업 규모나 이런 방식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책 기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이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에 효과가 좋은 SOC 사업에 눈을 돌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 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에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SOC 사업과 이 거리를 두던 정부였었죠. 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재정 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때문일까요? 이 환경부에서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홍정호 서울대 교수는 어제 자신의 SNS에 현 정부 여당은 예타 면제라는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었다며 그때 야당이었던 현 정권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업에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원장직 사퇴를 암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혈세를 낭비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이름이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부동산을 급히 매각하고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를 밝히라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이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이 자료를 취득한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부부가 아세안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해외 이주라고 사유를 적은 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 군의 학적 변동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서 군은 현재 태국 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의원은 경제 상황이나 교육 제도 때문에 이주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한계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가 200억 원을 지원했고 이 중 30억 원이 부당 집행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며 재산 압류를 피하려 급하게 처분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 상황, 자녀 교육 때문에 한 이주는 아니라면서 곽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곽 의원이 공개한 학적 서류 입수의 불법성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1980년 이후 대통령 직계 가족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모두 9명이고 모두 경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다혜 씨는 지난 대선 마지막 날 유세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 대선 이후에는 정의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해외 이주설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녀 다혜 씨는 지난 대선 마지막 유세 때 처음 대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아빠는 치아 10개가 빠질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는데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대선 이후에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주부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문 대통령과 달리 정의당 당원으로 가입한 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작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주최한 영화 1987 관람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다혜 씨 남편 서모 씨는 문 대통령 반려견의 이름을 딴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 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서 씨와 함께 근무했던 관계자는 서 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이 희망해 퇴사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 씨가 게임 업체를 퇴사한 뒤 다혜 씨 부부는 네팔로 봉사활동을 다녀왔고 이후 주변과 소식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혜 씨는 작년 말 아들과 함께 귀국해 문 대통령 내외와 성탄절을 보낸 뒤 올해 초 다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5, 60대는 할 일 없으면 아세안으로 가라고 말해 논란이 된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된 데 위기감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오늘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이라며 크게 안타까워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김 보좌관이 어제 사과했다며 추가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경질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영화 대사를 패러디하고 내가 가라, 신남방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은 정중히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바른미래당은 가수 김현철의 노래 제목을 문 대통령의 별명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보좌관 김현철이 계속 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인 달림의 몰락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무능한 꼰대가 아니라고 했고 정의당도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좋아하는 아세안으로 보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과거 금융위 재직 시절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빚었던 유재수 부산부시장이 정권 초 권력 실세들과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지만 청와대가 서둘러 덮은 의혹이 있다며 당시 특감반은 전원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권의 초실세들과 유재수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연락하며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정권 실세가 유 부시장에게 어느 자리에 누가 좋겠냐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면 유 부시장이 해당 자리의 인사를 추천하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 특감반 조사 당시 유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관련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권 실세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지지부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시 특감반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감반이 조사 과정에서 유 부시장이 자녀 유학비를 송금한 흔적을 찾지 못해 소명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이 내용을 특감반장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지만 조 수석이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감찰을 총괄한 박형철 비서관은 감찰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면책 특권 지역을 벗어난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하겠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당이 도로 친박당이 되는 걸 볼 수 없다며 내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빨간 넥타이, 목도리를 한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생은 무너지고 모든 고통과 불화대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다며 이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당선 건의가 만장일치로 출마가 가능하다는 결의안을 내면서 결격 논란도 털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한 건 더 이상 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황 전 총리는 보수 대통합과 외연 확장을 주장하며 헌법 가치를 같이 한다면 바른미래당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황 전 총리를 겨냥해 당이 도로 탄핵당, 도로 친박당, 도로 병역 비리당으로 회귀하게 둘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내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충남 천안을 방문해 이번 전당대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간판 선수를 뽑는 전대라며 내년 총선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네,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 씨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논란입니다. 20대 남성이 클럽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아니면 폭행을 한 것인지 또 당시의 경찰 대응은 적절했는지 등 여러 말들이 나오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클럽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29살 김모 씨가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클럽 관계자 장모 씨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실랑이가 계속되자 클럽 보안 요원들이 김 씨를 잡아 세우고 장 씨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10여 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체포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체포 과정을 비롯해 연행 후 이곳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지구대 안에서 경찰들이 자신을 제압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클럽과 경찰이 서로 유착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합니다. 해당 클럽의 대표가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은 폭발했고 제대로 수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빗발쳤습니다. 클럽 측은 김 씨가 여성들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을 해 사건이 시작됐다며 반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가 출동한 경찰의 목을 낚아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여자분 한 명하고 클럽 여성분 한 명, 두 명을 강제 추행을 해서 수비 발달은 거기서 되고 다른 그 가드를 한 명 폭행을 했고
김 씨를 체포한 건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김 씨를 폭행했던 클럽 관계자도 쌍방폭행으로 입건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만 19살 시민은 1년 동안 책 6권을 빌리면 상품권으로 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성남시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첫 출발 책드림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립도서관에서 1년 동안 책 6권을 빌려 읽으면 2만 원짜리 지역 상품권을 줍니다. 만 19살인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독서 문화를 증진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19세 전에는 아이들이 수능도 있고 해서 사실 책을 볼 만한 여유는 아이들이 이제 없을 것 같고. 성남시 의회는 어제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21명이 표결에 참가했고 찬성 20표로 통과됐습니다. 야당 의원 14명은 사실상 현금 지원이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말 그냥 현금을 마구 살포하는 그런 포퓰리즘적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시민 반응도 엇갈립니다. 공짜로 빌려준다고 해도 모르는데 상품권까지 준다고 그러면은 더욱 심해. 나 그것 때문에도 책을 더 많이 빌려다 볼 것 같은데요. 심성으로 봐야죠. 왜요? 그 제한테 딱 그 인원만 그렇게 한다는 건. 성남시는 전임 이재명 시장 당시에도 청년 배당 등 현금 지원 방식의 복지 정책을 도입해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남시는 오늘 3월 추경에서 사업 예산 2억 3천만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경북 상주 원예농협 임원들이 견학을 간다면서 여성들을 동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견학을 간 곳에서 한 일은 이 처음 만난 여성들과 밥 먹고 술 마신 게 다였습니다. 이걸 홍보 활동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상주 원예농협 공판장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조합원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노조는 조합장 등 임원 10명이 선진지 견학에 여성을 동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여성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배우 가서 만났어요. 나가 있다고 고술자대로. 밭은 이걸로 뭐 줘가지고 내 물건 내가 이래. 같이 그냥 먹었어요. 뭐 해먹고 술 먹었어. 선진지 견학 명분이었지만 일정은 밥 먹고 술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은 10명의 하루 여행비로 평균 300만 원을 썼습니다. 노래방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현 조합장은 여성들에게 농협을 홍보할 수도 있다고 해명합니다. 대출해가지고 알선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또 유통선에 꽃감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많이 사도록 하니까 발표할 수 있는 거고. 노조는 임원들의 묻지마 관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도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안면수심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노조는 조합장과 임원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 참여가 강경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한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의 리더십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대의원 대회에서 10시간 가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안을 놓고 토론과 표결을 반복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불참하는 안과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등을 내건 조건부 불참,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시 탈퇴하자는 조건부 참여안까지 모두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원안은 강경파 대의원들의 반발로 표결에 붙이지도 못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자본과 정권이 들어온 덫에 불과합니다. 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해온 김명환 위원장 등 온건파 지도부의 지도력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강경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대화 참여는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임시 대의원 대회를 다시 열어
촌파업 등 올해 투쟁 계획을 결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개혁, ILO 협약 비준을 맹자한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즉각적인 촌파업 총력 투쟁으로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과 4월 등 올해 4차례 이상 촌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음에도 내부적으로는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가 임금단체 협약 합의안을 처음으로 부결시킨 건데요. 사측이 1년치 연봉에 맞먹는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불만을 이 부결로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SK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1700%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노조 집행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봉이 6천만 원 직원이 5,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 1년차 이상 모든 직원이 억대 연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노조는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고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성과급 자체는 합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기본급 인상률 등이 담긴 임단협에 제동을 걸어 불만을 표출했다는 분석입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조 원 이상 늘었는데 성과급은 100%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단 겁니다. 노조 내에선 지난해 영업이익 21조 원의 10%인 2조 원은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2배 규모입니다. 사측은 임단협을 거부한 생산직 노조원을 제외하고 기술사무직에게 성과급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기술사무직 노조 역시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주의 이익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종업원들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과 배분의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사상 최대 실적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기업마저 노사 갈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 문제의 상징이었고 영화 모델이 되기도 했던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국 청문회에서 낱낱이 증언하는 영화 I Can Speak. Will you testify? Yes, I can speak.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날개를 달고 편한 세상에 가시라고. 이 영화의 모델이었던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삶을 마감했습니다. 꽃다운 나이 14살에 일본군에 끌려간 김 할머니는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뒤 8년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유엔 인권위에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우리 정부가 마땅히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이 없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임종 순간까지 김 할머니는 일본에 대한 울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강한 분노를 사실은 욕으로 표현을 해내셨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이모 할머니도 같은 날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남은 생존자는 23명.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할머니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란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난 김 할머니의 연결식은 다음 달 1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열린 중국 공연에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급 대우를 받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외교 병기이자 김정은식 외교의 간판으로 등장한 현성월의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중국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의 공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직접 공연을 관람했죠. 시 주석 오른쪽에는 북한 대표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자리 잡았고 그 바로 옆에 낯익은 얼굴인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보입니다. 상석 중에 상석을 차지해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공연 전 시 주석이 북한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현송월 단장은 중국 여성 정치인 가운데 가장 당서열이 높은 순춘란 국무원 부총리와 같은 위치에 앉았죠. 현송월이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그만큼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절부터 예술 공연은 북한의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김정은도 2012년 집권 이후 모란봉 악단을 만들었죠. 이 모란봉 악단을 이끈 초대 단장이 바로 현송월입니다. 공포 정치를 희석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예술 정치를 필 수밖에 없고요. 그 문화예술 정치의 중심에 현송월이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 본격 등장한 현송월을 단순히 문화예술인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조 기풍에 대하여 말한다면 경리하는 원수님의 혁명 시간에 우리의 일가를 맞추고 지난 2015년 중국 공연 준비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연 배경으로 쓰는 문제로 중국 측과 마찰을 빚자 공연을 돌연 취소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강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북한 예술단의 남북 공연 전부를 진두지휘하면서 김정은의 신뢰를 몸소 보여주었죠. 북한 노동신문은 모란봉 악단을 1000만 자루 총도 대신 못한다고 했고 현 단장은 첫사랑, 애인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김정은에 가까운 곳을 지켰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 공연 때에는 리설주에게 노래를 시키는 돌발 진행으로 분위기가 얼어붙자 대신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이를 본 김 위원장이 아자 또 죄구만 이라며 친밀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제는 북한 외교의 얼굴이 된 현송월.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예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 우리에게 전할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검열과 숙청, 총사를 통한 내부 분위기 다잡기에 나서는 모습이 여러 경로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성열 부상은 외무성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의 친위대인 호위사령부 간부들이 총살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차관보는 최근 외교회의석상에서 북한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숙청됐다고 했습니다. 추방인지 사형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미 외교 창구였던 한 전 부상은 작년 2월부터 종적을 감췄습니다. 외무성 부상 한성열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외무성 대표단이 1월 30일 한 전 부상은 2차례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일했고 미국 바이든 전 부통령 등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하고 이선으로 물러나고 이영호 체제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북미 외교 그라운드가 펼쳐지다 보니까 더 이상 롤을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호위사령부 간부 일부는 총살당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작년 7월부터 석 달간 김정은 위원장이 호위사령부 등 기관에 대한 검열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정보위 관계자는 호위사령부 산하 무역회사 직원의 집에서 달러가 발견됐고 무역회사 직원과 감독기관이 유착한 비리 사건으로 결론 내려 간부들을 총살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성 동탄 살인 사건 용의자 곽상민 씨가 공개 수배로 전환한 지 4시간여 만에 붙잡혔지만 검거 도중에 숨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숨진 경위가 뭡니까? 네, 화성 동탄 살인 사건 용의자 곽상민 씨가 오늘 저녁 8시 50분쯤 사망했습니다. 곽 씨는 충남 논산에서 경찰들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 스스로 가슴과 배 등에 자해를 했습니다. 경찰은 곽 씨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27일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곽 씨를 공개 수배하고 현금 5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를 한 지 3시간이 지난 저녁 7시쯤 충남 논산에서 곽 씨와 비슷한 사람이 택시에 승차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곽 씨가 사망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살해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지난해 중국 당국의 탈세 조사를 전후해 석 달간 모습을 감췄던 배우 판빙빙이 자신의 회사 대표직을 내려놓고 주식도 처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사과문을 내고 벌금과 세금을 합해 1,400억 원을 완납했지만 연예계 복귀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중국의 톱스타 판빙빙이 우시아이메이선 영화문화의 법정 대표직을 최근 사임했다고 중국 경제지 차이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판빙빙과 어머니 장춘메이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사실상 판빙빙 개인 회사로 얼마 전 회사 사업 가운데 대외 투자 항목을 삭제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판빙빙은 남자친구와 세운 또 다른 자신의 회사 아이메이선 기업관리자문의 주식도 처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산 가치만 1,200억 원이 넘는 이 회사의 보유 지분 40%를 정리하면서 지배주주 자리도 물러나게 됐습니다. 탈세 논란 후 종적을 감춰 실종설, 사망설까지 휩싸였던 판빙빙은 지난해 10월 공개 사과문을 내고 우리 돈 1,400억 원의 벌금과 세금도 완납한 상태.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자산을 정리하고 있지만 세금 폭탄 후유증과 대중의 따가운 시선에 연예계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프랑스 반정부 시위인 노란 조끼에 맞서 빨간 스카프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노란 조끼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자 시민들이 폭력을 멈추라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거리에 모여 행진하는 사람들. 손에는 폭력을 멈추라는 현수막을 들고 목에는 빨간 스카프를 맸습니다.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반정부 시위가 폭력 양상을 보이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맞불 시위를 펼친 겁니다. Alors on dit stop, stop aux violences, stop à tout. Les débats sont ouverts partout, donc attendons de voir ce que les débats vont donner. 지난 27일 빨간 스카프 집회 참가자는 1만여 명. 전날 11번째 줄을 맞은 파리 노란조끼 집회 참가자 4천여 명의 2배가 넘습니다. 최근 노란조끼 시위대가 기물을 파손하고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는 과격 양상을 보이자 당국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했고 경찰의 고무탄에 눈이나 머리를 맞아 다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Le ou les policiers, j'ai demandé à porter plainte contre monsieur Castaner parce que c'est un donneur d'ordre et j'ai porté plainte contre monsieur Macron aussi. 노란조끼 시위는 서민경제 개선을 요구하며 프랑스 전역에서 3달 가까이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 퇴진 요구와 함께 정당 창당과 총선 참여로 정치 세력화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폭설이 내린 미국 시카고 등 중북부 지역에 이번에는 극심한 한파가 닥칠 전망입니다. 영하 29도,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이 지역들은 그야말로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2주 연속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시카고. 도심 전체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쉬지 않고 제설 작업을 하지만 쏟아지는 눈을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And then we got back and it was just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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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 So it's been tough. 미국 중북부 지역에 폭설에 이어 기록적인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30일 시카고 최저 기온이 영하 2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같은 날 체감 기온은 시카고 일원이 영하 44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영하 51도로 예상되는 등 2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The temperature is going to be so cold that within a matter of just a few minutes you can get significant frostbite. 시카고시는 박물관 등 관광 명소를 오는 31일까지 임시 휴관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That there'll be a bus to make sure that they can be off the streets, and a warming bus and a CTA bus. 기상청은 찬 공기가 동진해 주말엔 미 동북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고 김환기 화백의 작품은 국내에서 최고가로 거래되지만 정작 화백의 당시 생활은 곤궁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그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루라 기자가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고단하기만 해서 그전처럼 일을 못하겠다. 자고 세면 붓을 든다. 이 무슨 지독한 형벌인가. 한국 추상회화의 거장 고 김환기 화백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마치 대표작 푸른 전면점화를 연상시키듯 파란 잉크로 빼곡히 써내려간 편지엔 뉴욕 체류 시절 화가의 삶을 형벌처럼 받아들이는 절망감이 묻어납니다. 김화백은 국내외 경매에서 각종 기록을 경신하며 국내 최고가 화가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유학 시절은 우표값이 아까울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똑같이 이분도 이제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걸 좀 좋아하시겠죠, 아무래도. 공개된 편지 속에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엿보입니다. 가을 잔디에 덮여 있는 어머님의 묘가 눈에 선하다. 외롭게 누워 계신 할머니가 불쌍해 죽겠다. 김화백은 파리 체류 시절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며 성심이라는 작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족과 미술관 측에 보관 중인 편지만 50여 통. 환기미술관은 김화백의 서류, 드로잉 등 희귀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Que algunos de los venezolanos que se han ido a lavar posetas al exterior, lo digo, aunque le duela a quien le duela. 지난 3년간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230만 국민을 향해 마두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조국을 떠나는 자들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화장실 청소나 하게 될 거라고 조롱하더니 이렇게 또 비아냥됐습니다. 올해 베네수엘라 물가는 1000만%가 오를 거라고 합니다.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이미 오래전에 그 한계를 벗어났지만 말입니다. 집회는 불쏘시개보다 못하고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외국 화장실 청소가 훨씬 낫다는 현실을 마두로가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면 외면하고 싶어서 그렇게 허세를 떠는 거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죠. 돌아오라는 마두로와 달리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국민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대놓고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판 것도 닮았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우리 사회 50, 60대 중장년은 할 일 없어서 산에 나가고 험악한 대가를 다는 잉여 인간들일 뿐입니다. 취업 절벽에 좌절하는 청년들은 해피조선을 헬조선이라고 투정하는 철부지들이고 박항서 감독조차 구조조정당에 쫓겨난 패배자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가서 희망을 찾으라고 했을 때 당시 야당은 청년 실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김 전 보좌관의 인식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김 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국민의 가슴에 남은 상처가 쉬 아물지는 않을 듯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중동 발언 때 시중에서는 영화 친구의 대사를 비틀어 너나 가라 중동이라는 야유가 나돌았습니다. 그래도 중동 발언은 김 전 보좌관처럼 청년 실업자와 은퇴 세대의 아픈 현실까지 헤집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느냐. 1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경제보좌관의 빗나간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오후부터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기온이 오르면 마치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나쁨 단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사 마스크 챙기시고요. 또 모레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8cm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 1에서 5cm까지 내릴 전망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건조특보도 계속되겠습니다. 제주와 호남 해안은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대구, 전주 영하 3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꽤 크게 오릅니다. 서울 7도, 대구, 광주, 여수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져 금요일 반짝 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